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펜타곤과 전 세계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며 귀여운 불꽃놀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통 로켓의 화려한 불꽃에만 팔려있던 일촉즉발의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대한민국의 진짜 비수가 조용히 우주로 솟구쳤습니다. 3년 묵은 고물인 줄 알았던 이 위성이 첫 번째 사진을 전송하자 백악관 상황실은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로켓은 철저한 연막이었고 진짜는 그 안에 없었다? 전 세계를 감쪽같이 속이고 마침내 신의 눈을 손에 넣은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성동격서 전략. 그 전율의 7일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타임 체크. 줄루타임 16시 13분. 워싱턴 현지 시각 오전 11시 13분. 그리고 타겟 포인트 코리아 현재 시각 새벽 1시 13분입니다. 오퍼레이터의 건조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이곳 펜타곤의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NRO 제3 상황실은 마치 거대한 잠수함의 내부처럼 웅웅거리는 서버 소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가로 20m에 달하는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깨알같은 데이터가 흐르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워싱턴은 따사로운 늦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점심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 메뉴인 미트볼 스파게티 이야기를 나누며 나른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스크린 속의 세상, 지구 반대편 한반도의 남쪽 끝 고흥은 전혀 다른 시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완벽한 밤. 오직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대 주변만이 수천 개의 투광등으로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 하얀색 동체의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힌 거대한 로켓 누리호가 기립해 있었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며 마치 숨을 고르는 거인의 입김처럼 발사대를 감싸고 있었죠. 국장님, 점화 시퀀스 진입했습니다. 자동 카운트다운 시작. 제 오른팔인 제임스 수석 분석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긴장 풀게, 제임스. 이건 전쟁 개시 버튼이 아니야. 그냥 과학 실험이라고. 하지만 국장님, 발사 시각이 너무 이례적입니다. 통상적인 위성 발사는 기상 관측과 시계 확보를 위해 오후 시간대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새벽 1시라니요. 이건 군사 작전이나 다름없는 스케줄입니다. 제임스의 지적은 타당했습니다. 새벽 1시 13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잠들어 있을 깊은 밤. 굳이 이 시간을 택한 이유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쇼맨십이지. 제가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대낮에 쏘면 희뿌연 연기밖에 안 보여.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쏘면 어떻게 될까? 저 로켓의 화염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거야. 서울에서도, 도쿄에서도, 그리고 저 위쪽 평양의 김정은 침실 창문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겠지. 한국 정부는 지금 전 세계에 시각적인 충격을 주고 싶은 거야.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든 쏠 수 있다. 아주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프로파간다지. 그때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한국 측 통제실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 4, 3, 2, 1. 엔진 점화. 26. 쾅.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적외선 위성이 포착한 누리호의 1단 엔진은 섭씨 3000도의 열기를 뿜어내며 어둠을 찢어발겼습니다. 화면 속의 밤하늘은 마치 핏빛 잉크를 쏟은 듯 붉게 물들었고 거대한 불기둥이 중력을 거스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상승각 정상. 속도 증가율 정상. 음속 돌파까지 30초. 상황실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저거 봐. 화력이 장난이 아닌데. 새벽에 보니까 진짜 미사일 같네. 소름 돋는다. 젊은 분석관들은 샌드위치를 입에 문 채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 장면이 그저 멋진 우주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이 방에서 수천 번의 로켓 발사를 지켜본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로켓의 불꽃이 아닌 화면 오른쪽 귀퉁이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자네들 눈에는 저 불꽃만 보이나? 상황실의 웅성거림이 뚝 그쳤습니다. 저 불꽃은 관객을 홀리기 위한 조명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저 로켓 머리에 실린 짐이지. 제임스, 이번 누리호 페이로드 스펙 다시 한번 읊어봐. 아주 큰 소리로. 제임스가 당황하며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아, 네. 보고 드립니다. 주 탑재체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성능 개량형 모델입니다.
SAR, 즉 영상 레이더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예상 해상도는 약 5m급입니다. 그 외 부탑 제체로는 대학생들이 제작한 큐브 위성 사기와 우주 환경 검증용 더미가 실려 있습니다. 들었나? 저는 상황실 전체를 둘러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해상도 5m. 저는 손가락 5개를 펴보였습니다. 5m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나? 주차장에 있는 게 스쿨버스인지 탱크인지 구별하는데도 한참 걸린다는 소리야. 군사적으로는 쓰레기나 다름없지. 타겟팅은커녕 적군이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수준이야. 구글맵 무료 버전도 이것보단 선명해. 저는 다시 스크린 속의 누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로켓은 일단 분리를 마치고 더 높은 곳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나라야. 반도체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지. 하지만 눈만큼은 아니야.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정찰 자산에 기생해 왔어. 우리가 찍어주는 고화질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워싱턴에 로비스트를 보내고 줄을 섰지. 저 로켓?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 하지만 알맹이는 여전히 눈이 먼 봉사야. 저게 바로 우리가 한국을 혈맹이라 부르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다. 제 말에 몇몇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우위. 그것은 우리에게 종교와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잠수함을 만들어도 그것을 어디에 쏴야 할지 알려주는 눈은 오직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는 오만함. 그것이 이 상황실을 지배하는 공기였습니다. 국장님, 2단 분리 확인되었습니다. 페어링 분리 성공. 위성 궤도 진입까지 3분 남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의 항우연 통제실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연구원들, 태극기를 흔드는 정치인들. 그들의 환희는 진심이었습니다. 감동적이군. 저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축전이나 미리 준비해. 새벽 어둠을 가르는 대한민국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같은 문구로. 백악관 대변인이 좋아할 만한 걸로 말이야. 저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로켓은 궤도에 오를 것이고 5m짜리 흐릿한 사진 몇 장을 보내올 것이며 뉴스에서는 며칠 떠들다가 조용해질 겁니다. 제 업무는 끝났습니다. 점심이나 먹으러 가지. 오늘은 스파게티가 좀 괜찮으려나? 제가 재킷을 챙겨 입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국장님? 잠시만요. 구석진 자리, 데이터 네트워크 감시팀의 파티션 뒤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입 분석관 앨런이었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뭐지, 앨런? 스파게티 메뉴가 바뀌었나? 농담을 던졌지만 앨런은 웃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아니, 기괴합니다. 기괴해? 누리호 텔레메트리가 끊겼어? 아니요. 누리호 신호는 아주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이라서 문제일 정도로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림자 데이터입니다. 그림자?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앨런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제임스도 궁금한 듯 따라왔죠. 앨런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데이터의 이동 경로가 거미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최대한 쉽게. 앨런이 침을 꿀꺽 삼키며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한국 대전의 항우연 본부와 고흥 발사장은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발사 성공 데이터, 영상 수신, 축하 메시지 등이 오가고 있으니까요. 이쪽 라인은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여기입니다. 앨런이 지도의 다른 곳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남미 대륙의 북동쪽 해안.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 기아나? 유럽 우주국 애들이 쓰는 곳이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 시각 새벽 1시 13분 정확히 누리호가 점화된 그 찰나의 순간부터 한국 대전의 보안 서버에서 빠져나간 거대한 데이터 패킷이 이곳 기아나 우주센터의 지하 서버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대전에서 시작되어 태평양 해저 케이블을 타고 남미로 이어지는 파란색 데이터 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건가 보지. 유럽 애들도 누리호 발사가 궁금할 테니까.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수석님. 이건 스트리밍이 아닙니다. 앨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전송되는 건 대용량의 웨이크업 코드고요. 웨이크업 코드? 기아나에 있는 뭘 깨운다는 거야? 저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기아나 우주센터.
한국이 그곳과 연관된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설마 3년 전 그 녀석? 제임스가 탄식하듯 내뱉었습니다. 아, 그 아리랑 7호 말씀이십니까? 에이, 설마요. 아리랑 7호? 앨런이 물었습니다. 그래. 한국이 야심차게 만들었던 다목적 실용 위성이지. 원래 2022년에 러시아 소유주 로켓으로 쏘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발사체가 없어서 붕 떠버린 비운의 프로젝트야. 보고서에 따르면 발사 무기한 연기, 사실상 폐기 수순 밟고 있는 고철 덩어리라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발사체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위성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항우연 창고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위성이라는 건 예민한 기계라 땅에서 오래 묵히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렌즈에 습기가 차서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고철이 남미에 가 있습니까? 아마 작년에 유럽의 베가 C 로켓이랑 재계약한다는 소문이 있긴 했어. 그래서 위성을 기아나로 옮겨놨을 수는 있지. 하지만 발사 스케줄에는 없었어. 이번 달 기아나 발사 일정은 없음이었다고.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뭡니까? 앨런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데이터 전송량은 이제 테라바이트 단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위성의 OS를 통째로 갈아엎거나 아니면 복잡한 타겟팅 리스트를 업로드하는 수준입니다.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참 고용으로 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한국이 누리호 발사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지구 반대편의 무언가를 급하게 깨우는 느낌입니다. 순간 묘한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1시 13분. 전 세계의 이목, 심지어 우리 미국의 정찰 자산까지 모두 누리호의 불꽃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각. 왜 하필 이때 지구 반대편에 죽은 위성의 접속 신호를 보내는 걸까? 국장님 혹시 성동격서 아닐까요? 앨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 누리호는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고 진짜는 남미에 있는 겁니까? 상황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제임스의 헛웃음 소리였습니다. 하, 앨런. 자네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군. 한국이? 그 순진한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런 고도의 기만 전술을 쓴다고? 제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한국은 그럴 배짱이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도 없어. 아리랑 7호가 3년 묵은 고철인 건 팩트야. 그걸 깨워서 뭘 하겠어? 기껏해야 나 아직 살아있다고 신호나 보내겠지. 저 데이터는 그냥 시스템 점검용 더미 데이터거나 아니면 한국 애들이 너무 흥분해서 서버 라우팅을 잘못 설정한 오류일 거야. 내기에도 좋아. 저 역시 제임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성실하지만 이렇게 대담하게 미국을 속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던 위성이 갑자기 깨어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렌즈나 제대로 닦여 있을지 의문이었죠. 저는 앨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앨런, 자네의 상상력은 높이 사네. 하지만 분석관은 소설가가 아니야. 팩트를 봐야지. 팩트는 지금 한국 하늘에 5m짜리 장난감이 올라갔다는 거고 남미에는 발사 일정이 잡힌 로켓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국장님, 신경 꺼. 저 데이터는 나중에 행정착오였다고 보고서 한 줄 쓰면 그만이야. 지금 중요한 건 누리호의 궤도 안착 여부뿐이다. 저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앨런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국장인 제가 결론을 내린 이상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상황실, 경계 태세 해제. 누리호 궤도 진입 확인되면 통상 업무로 복귀한다. 저는 앨런의 모니터를 뒤로하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 평범한 순간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완벽한 판단을 내렸는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 1시 13분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한국이 왜 하필 모두가 잠든 하지만 우리 미국의 정보국은 깨어있는 그 미묘한 시각을 골랐는지, 그리고 앨런이 발견한 그 웨이크업 코드가 단순한 부팅 신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신호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미의 습한 지하 벙커에서 렌즈를 갈고 닦으며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검은 야수의 족쇄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쏘아 올린 화려한 누리호에 눈이 멀어 그 뒤에 드리워진 짙은 아리랑이 얼마나 거대하고 날카로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내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감아 올리던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기아나 우주센터에 굳게 닫힌 경납고 문이 아주 은밀하게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싱턴에는 사흘 내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낙엽들이 펜타곤 주차장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으스스하고 차가운 늦가을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누리호가 쏘아 올린 그 요란한 불꽃잔치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CNN은 다시 중동의 육아 문제와 연예계 스캔들을 떠들고 있었고 백악관 안보회의 테이블 위에서도 코리아라는 단어는 치워졌습니다. 그들의 로켓은 성공했지만 제가 예언한 대로 세계 안보 지형에는 티끌만한 흠집도 내지 못했으니까요. 5m 해상도의 위성 하나가 추가됐다고 해서 미군의 작전이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온하고 지루할 정도로 정상적인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사흘째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조용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국장님, 주말에 죄송하지만 인터폰 너머로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골프 약속이라도 취소됐나? 아니요. 앨런이. 그 신임 녀석이 또 이상한 걸 가져왔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블라인드를 걷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그 친구 아직도 그 남미 데이터 타령인가? 네. 그런데 이번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새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진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텅 빈 복도를 지나 분석실로 들어서자 휴일 당직을 서던 몇몇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제지하고 곧장 앨런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앨런은 사흘 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카페인을 들이부은 흔적인 빈 에너지 드링크 캔이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앨런. 자네가 내 주말을 망칠 만큼 대단한 걸 찾았길 바라네. 국장님. 앨런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모니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비정상적입니다. 침묵? 걔네들 지금 축제 분위기 아니야? 유튜브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성공 보도자료를 뿌리고 연구원들 인터뷰 영상도 올리고 있죠. 하지만 기술적 데이터의 흐름을 보십시오. 앨런이 띄운 차트는 한국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서버 트래픽 그래프였습니다. 누리호 발사 직후인 11월 27일 새벽에는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듯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시간 뒤 그래프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듯 급격하게 0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사 당일 오후부터 한국의 핵심 연구 서버들이 외부와의 접속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우방국인 미국이나 유럽 우주국의 초기 궤도 데이터, 위성 상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잘 올라갔으니 봐달라는 식으로 자랑도 하고요. 그런데 공유가 없어? 네. 단 1바이트의 로우 데이터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교부를 통해 전달된 성공했다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전부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트를 노려보았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인정 욕구가 강한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이룬 성취를 우리에게 검증받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번엔 마치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친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보안 강화 기간일 수도 있잖아. 걔네들 요즘 보안 타령 많이 하던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앨런이 두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또 다시 그곳 프랑스령 기아나였습니다. 사흘 전 저는 이것을 오류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류는 사라지기는커녕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심장박동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사흘 전 누리호 발사 순간에 전송된 웨이크업 코드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대전과 기아나 사이의 데이터 연결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신호, 전문 용어로 하트비트 패킷만 1초에 한 번씩 오가고 있습니다. 하트비트라. 그것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신호였습니다. 마치 중환자실의 환자가 가느다란 숨을 쉬듯 한국의 대전 본부와 남미 기아나의 지하 벙커가 아주 은밀하게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있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가 말입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3년 전 죽었다던 그 녀석 말이야. 아리랑 7호.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이제야 퍼즐의 귀퉁이가 조금씩 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거기에 환호했죠. 그런데 정작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누리호 데이터는 닫아버리고 지구 반대편에 죽은 위성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 제임스, 지금 당장 한국 측 파트너 연결해. 최민석 소장.
항우연 위성센터장 말씀이십니까? 지금 한국은 일요일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상관없어. 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연결해. 안부는 묻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돌려.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네, 토마스 국장님.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최민석 소장. 한국 위성 개발의 대부이자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원칙주의자. 그의 목소리는 잠긴 기색 하나 없이 맑고 차분했습니다. 뒤쪽에서 들리는 소음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밤 집이 아니라 방음이 완벽한 사무실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최 소장. 늦은 밤에 미안합니다. 워싱턴은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좀 센티멘털해져서 말이죠. 누리호 성공 축하한다는 말을 깜빡했더군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능글맞은 톤으로 운을 뗐습니다. 상대의 의중을 떠볼 때 제가 즐겨 쓰는 화법이었습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다 미국의 협조 덕분이죠. 건조하고 짧은 대답. 역시나 감사하다는 말에 영혼이라곤 1g도 없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소장. 우리 쪽 데이터 분석팀에서 좀 의아해하는 게 있어서요. 누리호 텔레메트리 데이터 말입니다. 보통은 발사 후 24시간 안에 우리 쪽에 공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엔 통소식이 없어서. 혹시 위성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저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가 있다면 당황할 것이고 숨기는 게 있다면 변명할 테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 만큼 평온했습니다. 아, 데이터요? 문제 없습니다. 위성은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이번 누리호 미션은 순수 국내 기술 검증용이라 저희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뒤에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아마 다음 달쯤? 다음 달? 최 소장, 우리가 남도 아니고 정보 공유에 한 달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테스트라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저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정적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장님. 최 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매우 바쁩니다. 누리호는 시작일 뿐이니까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피곤하실 텐데 쉬시죠. 워싱턴 날씨가 굳다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끊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방금 그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향한 선전포고였을까요? 지금껏 제가 알던 최 소장은 깐깐하긴 해도 그런데 방금 그 태도는 마취판을 다 짜놓은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젠장. 제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욕설을 내뱉자 상황실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제임스 앨런. 지금 당장 위성 돌려. 어디로 말입니까? 한국 대전으로요? 아니.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노려보며 남미 대륙의 제 앞에서는 항상 기술적 조언을 구하거나 예산을 걱정하는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기아나 우주센터로. 지금 당장 가용한 정찰 자산 전부 끌어모아. 광학 위성, SAR 위성 아니면 근처 지나가는 민항기 블랙박스라도 해킹해. 지금 저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국장님, 기아나는 지금 우기입니다. 구름이 잔뜩 껴서 광학 카메라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레이더를 써. 구름 뚫고 지표면 긁어서라도 찾아내. 저들이 하트비트를 보내고 있는 그 지하 벙커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황실이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돌지는 않았지만 분석관들의 타자소리가 기관총처럼 빨라졌습니다. 30분 뒤. 앨런의 모니터에 희미한 흑백 이미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지표면의 반사파를 시각화한 합성개구 레이더 영상이었습니다. 해상도가 좋지 않아 노이즈가 자글자글했지만 기아나 우주센터의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보고합니다. 10분 전 기아나 상공을 통과한 KH-11 정찰 위성의 레이더 데이터입니다. 앨런이 마른 침을 삼키며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기아나 우주센터는 크게 3개의 발사장을 씁니다. 대형 로켓인 아리안 6 발사장, 러시아의 소유즈 발사장, 그리고 소형 로켓인 유럽의 베가 발사장입니다. 아리안 발사장은 비어있군. 네. 소유즈 발사장도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앨런이 가리킨 곳은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베가 로켓 발사장 주변이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주변 지형은 레이더상에서 어둡게 표시되었지만 배가 발사장의 조립동 주변만은 희미하게 밝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열입니다. 앨런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조립동 내부 온도가 주변보다 5도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지하 연료 파이프라인을 따라 미세한 진동이 감지됩니다. 이건 누군가 그 안에서 대규모 장비를 가동하고 있거나 연료 주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가 로켓 발사 일정은 없습니다. 유럽 우주국 공식 스케줄에는 점검 중으로 뜹니다. 내년 1월까지 발사 계획은 전무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와르르 쏟아져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발사. 그 순간 지구 반대편으로 쏘아진 웨이크업 코드. 그리고 3일간 이어진 기이한 침묵과 미세한 하트비트 신호. 최민석 소장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비어 있어야 할 기아나 발사장에서 감지되는 열기. 한국은 누리호를 쏘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리호라는 거대한 쇼를 이용해 전 세계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지구 반대편에서 유령 로켓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식 스케줄에 없는 로켓이라. 저는 턱을 괴고 화면 속의 희미한 열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반 사항이 아니야. 유럽 우주국이 묵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한국이 유럽까지 삶아 먹었단 소리군.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백악관에 보고할까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일러.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저 조립동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든 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잡아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했습니다. 3일 전 저는 한국의 누리호를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서늘함은 장난감이 줄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앨런. 네, 국장님. 자네 오늘부터 집에 못 간다. 24시간 내내 저 기아나 발사장만 감시해. 조립동 문틈으로 쥐새끼 한 마리만 나와도 나한테 직보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네. 한국 쪽의 정보 요청 계속해. 귀찮게 굴어.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리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데이터나 달라고 징징거려. 놈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저는 창밖의 빗줄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의 조용함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가 숨을 죽이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폭풍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최 소장. 당신들이 대체 무슨 괴물을 깨우고 있는 건지 내가 곧 밝혀내주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여유로운 국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불안,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사냥꾼의 도끼 어린 눈빛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깨우고 있는 것이 괴물이라는 건 맞았지만 그 괴물이 제 상상을 초월하는 천리안을 가졌다는 사실은 기아나의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이곳은 NRO 본부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1급 기밀 취급 인가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더 블랙룸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방의 공기는 평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저와 12명의 정예 분석관들은 숨소리를 죽인 채 정면의 스크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구 반대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의 위성 열화상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타임 체크. 한국 시각 새벽 2시 15분. 기아나 현지 시각 오후 2시 15분. 앨런의 목소리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론 감지 수치 임계점 돌파 직전입니다. ELA-1 발사대 지하에서 지표면 온도가 섭씨 80도까지 상승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점화 5분 전입니다. 제 손에 들린 만년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앨런이 발견한 그 미세한 하트비트 신호가 점점 빨라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폭발 직전의 고동소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사 일정 없음, 유럽 우주국 홈페이지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행금지 구역 경보에도 기아나 우주센터는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찰 위성 키올 12가 보내오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연료 파이프라인이 팽창하고 있었고 발사대 주변의 새들이 갑자기 떼지어 날아올랐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땅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유럽 우주국 관제센터와의 한라인 연결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점검 중이라는 자동 응답만 돌아옵니다.
제임스가 땀을 닦으며 보고했습니다. 점검? 웃기지 말라고 해.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유럽 놈들이 한국이랑 한패가 됐어. 우리 몰래 발사 슬롯을 내준 거야. 그것도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그때였습니다. 경고. 고열 감지. 고열 감지. 상황실의 붉은 경광등이 소리 없이 하지만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중앙 기아나의 숲속에 숨겨져 있던 배가 발사대에서 시뻘건 섬광이 포착되었습니다. 점화. 메인 엔진 점화. 앨런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3, 2, 1. 리프트 오프. 발사체 상승합니다. 화면 속에서 하얀색 섬광이 구름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우주 발사체는 육중한 몸체를 이끌고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떠오릅니다. 사흘 전 누리호가 그랬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것은 달랐습니다. 슉! 마치 거대한 대공 미사일처럼 아니면 성난 맹수처럼 무시무시한 속도로 하늘을 찢으며 올라갔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분석관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초기 가속도 사지 돌파. 이건 액체 연료가 아닙니다. 고체 연료 부스터입니다. 유럽의 최신형 발사체 베가씨가 확실합니다. 베가씨. 유럽이 자랑하는 적궤도 위성 전용 로켓. 작지만 빠르고 무엇보다 정확하기로 소문난 녀석이었습니다. 한국이 누리호라는 느릿한 트럭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 날렵한 스포츠카를 빌려 타고 있었던 겁니다. 궤적 추적해. 페이로드가 뭐야? 뭘 싣고 가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상황실의 슈퍼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궤적을 계산하며 로켓의 예상 경로를 그려냈습니다. 고도 200km 돌파. 일단 분리. 페어링 분리. 화면이 깜빡이더니 로켓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아리랑 7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설계도에서 봤던 그 위성은 원통형의 투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이더 영상에 잡힌 저 물체는 온몸에 검은색 태양 전지판을 갑옷처럼 두르고 기이할 정도로 많은 안테나를 꽂은 기형적인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형상이 다릅니다. 기존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날개 길이가 30% 더 깁니다. 저게 뭐야? 대체 3년 동안 창고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화면 속의 검은 점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위성은 죽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그 3년의 공백기 동안 위성을 뜯어고치고 부품을 갈아 끼우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튜닝을 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장님, 2단 분리, 3단 점화, 목표 궤도 진입까지 60초. 로켓은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0초 뒤, 고도 528km, 태양 동기 궤도 진입, 위성 분리 성공.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유령 위성이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우주 궤도의 알박기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저 위성이 작동하느냐 마느냐였습니다. 통신. 연결됐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위성이 안정화되려면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자세를 잡고 태양 전지판을 펴고. 하지만 앨런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수치 뭡니까? 앨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세 제어. 완료되었습니다. 분리된 지 10초도 안 됐어. 무슨 자세 제어가 벌써 돼? 보십시오. 데이터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위성이 분리되자마자 스스로 회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 전지판 전개 완료. 배터리 충전 시작. 순식간이었습니다. 보통의 위성은 우주에 올라가면 비틀거리는 자세를 잡는 데만 몇십 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 녀석은 마치 올림픽 체조 선수처럼 로켓에서 튀어나가자마자 공중제비를 돌더니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저건 일반적인 리액션 휠이 아닙니다. 제임스가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CMG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CMG. 고속 회전하는 팽이의 원리를 이용해 위성의 몸체를 순식간에 비틀어버리는 고난도 기술. 덩치가 큰 미국 첩보위성조차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소형화해서 탑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장님, 위성이 움직입니다. 춤을 춥니다. 레이더 화면 속의 아리랑 7호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로 30도, 우로 45도.
위성은 마치 춤을 추듯 자유자재로 몸을 비틀며 허공의 가상 표적들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회전 속도. 초당 3도. 미쳤어. 우리 정찰 위성보다 2배는 빨라. 저 속도면 한 번 지나갈 때 서울만 찍는 게 아닙니다. 서울 찍고 1초 만에 평양 찍고 다시 1초 만에 도쿄를 찍을 수 있습니다. 멀티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상황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우주에 떠 있는 기관총이었습니다. 원하는 곳을 향해 순식간에 렌즈를 돌릴 수 있는 기동성. 그것이 한국이 숨겨둔 첫 번째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 데이터 링크 활성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들어옵니다. 어디야? 대전이야? 아니요. 직접 전송입니다. 아리랑 7호가 우리 위성과 교신을 시도합니다. 뭐? 우리 위성이랑? 정확히는 미군이 사용하는 링크 16 주파수 대역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 여기 있다. 너희도 날 보고 있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미군의 군사 통신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들어옵니다. 텔레메트리 패킷 암호 해독했습니다. 앨런이 타자를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 숫자들 좀 보십시오. 메인 스크린에 아리랑 7호가 스스로 진단한 자신의 스펙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리랑 7호 시스템 상태. 궤도 고도 528.000km,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001%. 광학 해상도 0.31m, 흑백 1.2m, 컬러. 전송 속도 1.5Gbps, X 대역 주파수. 저장 용량 24TB, SSD 기록 장치. 임무 활성화 0.31m.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0.31m라고? 그것은 상용 위성의 한계치인 0.5m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0.5m는 승용차와 트럭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0.31m는 승용차의 종류가 무엇인지, 썬루프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심지어 사람이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의 색깔까지 구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학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1급 기밀 자산인 키올 위성과 맞먹는 완벽한 군사 첩보 위성이었습니다. 국장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앨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AI 프로세서 탑재 완료, NPU 활성화됨. 이 위성, 뇌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위성 자체에 탑재된 AI 칩이 구름을 지우고 흐릿한 영상을 보정하고 지상 목표물을 스스로 식별해서 결과만 전송합니다. 우리가 수백 명의 분석관을 동원해서 하는 일을 저 위성 혼자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국은 3년 전 발사체가 없어서 위성을 창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위성이 썩어가고 있을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3년 동안 렌즈를 깎고 또 깎아 0.3m의 극한을 만들어냈고 멍청한 기계식 컴퓨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최첨단 AI 두뇌를 심어넣었던 겁니다. 러시아가 발사를 거부한 게 한국에겐 축복이었어. 제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3년이 없었다면 저런 괴물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시간을 버린 게 아니라 시간을 무기로 바꿨어. 그때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장님, 아리랑 7호가 첫 번째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퍼스트 라이트입니다. 어디야? 어딜 찍었어? 평양이야? 제임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앨런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좌표. 북위 38도 52분, 서경 77도 3분. 그 좌표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평양도, 도쿄도, 베이징도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입니다. 뭐라고? 아리랑 7호가 지금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펜타곤 주차장을 촬영했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비 내리는 워싱턴의 펜타곤 주차장. 하지만 그 사진은 비현실적으로 선명했습니다. AI가 빗줄기를 제거하고 보정한 이미지는 소름 끼치도록 깨끗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 검은색 세단의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경비병이 손에 들고 있는 커피컵 로고까지 식별될 정도였습니다. 쿵. 제 손에서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채점표였습니다. 한국은 누리호라는 오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웃음을 샀지만 뒤로는 R이랑 7호라는 완벽한 정답을 준비해 우리 머리 위에 띄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겟으로 펜타곤을 찍음으로써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블레이크 국장님? 우리가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우리가 한국에게 쥐어주었던 목줄이 끊어졌다는 권력의 상실에서 오는 근원적인 공포. 기록해.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금일부로 미국의 정보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한다. 국장님? 우린 이제 그들을 감시할 수 없어.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저는 모니터 속의 R이랑 7호, 그 검은 날개를 활짝 편 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경외감과 패배감이 뒤섞인 전율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순종적인 동맹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눈을 뜨고 스스로 판단하며 우주에서 춤을 추는 저 괴물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우주의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냄새는 지독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은 에어컨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긴장감으로 인해 뿜어져 나온 십수명의 남자들의 채취와 식어버린 커피 냄새, 그리고 과열된 서버가 내뿜는 매캐한 전자기기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모이는 곳입니다. 원탁의 상석에는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안보보좌관이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저 NRO 국장 토마스 블레이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 화상으로 연결된 분할 화면의 왼쪽에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수장 사토 켄지 국장의 붉게 상기된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 해명을 해보란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토 국장의 고함 소리가 5.1채널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냉철한 사무라이를 자처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넥타이는 비스듬히 돌아가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1급 정보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누리호는 정치적 쇼다. 탑재체는 조잡한 과학 위성이다. 위협 수준 제로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경계태세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CIA가 보낸 수정 보고서는 대체 뭡니까? 사토 국장은 종이 뭉치를 카메라 렌즈에 집어 던지듯 흔들어댔습니다. 0.3m? 서브미터급 해상도? 게다가 자체 AI 칩셋 탑재? 이건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차세대 기술 아닙니까? 한국이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꺼낸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런 기술이 튀어나온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그의 분노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사기의 독자 정찰 위성을 운용하며 아시아에서만큼은 자신들이 가장 밝은 눈을 가졌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보를 받아먹을 때 일본은 독자적인 정보로 미국과 거래를 해왔으니까요. 그 정보 우위가 일본 외교의 핵심 지렛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한 수 아래로 보던 한국이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기술이 아닌 독자 기술로 말입니다. 사토 국장, 진정하시오. 국가안보보좌관이 마른 세수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요. NRO의 분석 실패에 대해서는 추후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팩트요. 한국이 정말 저 능력을 갖췄느냐, 아니면 사토 국장 말대로 데이터 조작이냐를 검증해야 하오. 검증할 게 뭐 있습니까? 당장 한국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해야 합니다. 이건 한미일정보보호협정 위반이자 기만 행위입니다. 그래서 연결했습니다. 보좌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접 물어봅시다. 당사자에게. 띠리링. 경쾌한 연결음과 함께 스크린의 오른쪽 화면이 켜졌습니다. 일본의 격앙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화면 속의 장소는 지나칠 정도로 고요하고 평범했습니다. 한국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실 화면 뒤편으로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3355 모여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 평온한 일상이 오히려 이곳 백악관의 긴장감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정중앙 최민석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감색 정장에 은퇴 안경.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그리고 도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통역기를 거치지 않아도 그 침착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항우연 위성운용센터장 최민석입니다. 급하게 호출하셔서 회의 중이던 기술진을 다 물리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냐고. 사토 국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최 소장,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상용 위성이라며, 재난 감시용이라며. 그런데 남미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쏘아 올린 그 물건의 정체가 뭐야? 해상도 0.3m? 그걸 지금 믿으라고 보고한 거야? 사토의 고함에도 최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안경 닦기로 닦으며 아주 나직하게 대꾸했습니다. 사토 국장님, 마이크 볼륨 좀 줄이시죠. 하울링이 심합니다. 뭐라고? 그리고 정정해드리죠. 저희는 도둑고양이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베가시 로켓을 임대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리랑 7호를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목적에는 태풍 감시도 있고 작황 분석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자들을 감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희가 언제 장난감 카메라라고 각서라도 써드렸습니까? 당신들이 5m라고 믿고 싶어서 믿은 것뿐이지. 이 건방진. 말씀 삼가십시오. 최 소장이 안경을 다시 쓰며 정색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여기는 취조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팩트만 말씀하시죠. 0.3m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래. 불가능해. 광학 렌즈의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어. 직경 1m짜리 렌즈로는 대기권의 간섭 때문에 0.3m를 구현할 수 없다고. 그건 과학이야. 당신네들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순 없어. 사토 국장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한국의 성과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 소장이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님도 동의하시겠죠? 순수 광학 렌즈만으로는 0.5m가 한계라는 걸.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흠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대기의 산란과 회절 한계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오. 우리 키올 위성도 렌즈 지름이 2.4m나 되기 때문에 그 해상도가 나오는 거요. 그런데 아리랑 7호는 렌즈 지름이 1m도 안 되지 않소? 정확하십니다. 블레이크 국장님. 최 소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드웨어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러시아가 발사를 막았던 그 3년 동안 저희 연구진은 렌즈를 깎는 대신 AI 신경망을 깎았습니다.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비어있는 픽셀을 추론하여 채워 넣는 초해상도 복원 기술. 그게 저희의 비결입니다. 말장난하지 마. 사토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포토샵 보정이나 다름없어. 군사작전에 쓸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아니야. 100번의 설명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겠죠. 최 소장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블레이크 국장님. 어제 오늘 워싱턴 날씨가 굳더군요. 하지만 한반도 북쪽, 평양 일대의 날씨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팩트였으니까요. 최악이었소. 짙은 저층 구름과 안개가 자강도 전체를 덮고 있었소. 구름 커버리지 95%. 광학 위성으로는 블라인드 상태였소. 그래서 우리 NRO와 일본의 위성들도 어젯밤 촬영을 포기했소. 그렇죠. 당신들의 위성은 어젯밤 휴가를 냈더군요. 최 소장의 미소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리랑 7호는 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구름 뒤를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화면 보시죠. 탁! 백악관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하얀색 구름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평양 북방의 험준한 산악지대였지만 짙은 구름 때문에 지형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토 국장의 말대로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름 사진 자랑하려고 부른 겁니까? 사토가 비웃었습니다. 3초만 기다리시죠. 최 소장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모드 전환, 단파 적외선 플러스, AI 영상 재구성. 표적 탐지, 심층 투과 모드 켜짐. 순간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의 하얀 구름들이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층층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에 탑재된 특수 단파 적외선 센서가 수분을 투과하여 지표면의 열기를 감지했고 온보드 AI 프로세서가 그 열 정보를 바탕으로 가려진 지형을 실시간으로 다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구름을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능선이 드러났습니다. 계곡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 깊은 숲속의 공터에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들이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저게 뭐야? CIA 국장이 비명을 지르듯 내뱉었습니다. 평양 북방 50km 자강도 전천군 지하미사일 기지 인근 숲속. 우리가 폐쇄된 훈련장이라고 분류해두고 감시를 소홀히 했던 곳이었습니다. 물체 식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 기종 화성 18형 ICBM 극초음속 활공체 수량 12기 거대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 12대가 숲속 좁은 도로를 따라 도열해 있었습니다. 발사대 주변에는 연료 주입 차량과 수십 명의 병력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붉은색 스펙트럼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이건 발사 임박 징후입니다. 합참의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젠장. 우린 몰랐어. 어젯밤 위성사진에는 그냥 구름뿐이었다고. 휴민트 보고도 없었어. 저희도 몰랐습니다. 사토 국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일본의 정찰 위성 사기는 어젯밤 이 지역을 지나갔지만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찍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이 잠자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틈을 타 미국과 일본의 눈을 피해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숲속으로 꺼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습니다. 우리가 장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는 구름을 꿰뚫어보는 제3의 눈이 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사토 국장님? 최 소장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당신들이 과학 법칙상 불가능하다며 비웃고 있을 때 아리랑 7호는 이 12대의 발사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호차 지휘관을 확대해보죠. 화면이 줌인되었습니다. 보통의 위성사진이라면 픽셀이 깨져서 모자이크처럼 보여야 할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AI가 실시간으로 픽셀 사이를 메꾸며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정했습니다. 발사대 옆에 서 있는 북한군 장교.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작전 지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그어진 굵은 붉은 선. 해상도 0.31m. AI 보정 후 0.15m. 최 소장이 숫자를 읊조렸습니다. 지도의 붉은 선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에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붉은 선은 한반도 남쪽을 지나 동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 사토 국장이 외마디 신음을 토하며 의자 등받이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와 미국의 태평양 거점을 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정보국이 까맣게 모르고 있던 그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핵미사일 12발이 조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사토 국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의 자존심, 일본 정보국의 위상, 그리고 미국 다음은 일본이라는 아시안의 서열의식이 이 사진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위성은 구름 앞에서 무력했지만 한국의 위성은 구름 뒤에 사리까지 읽어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쇼는, 아니 처형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 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묵직해졌습니다. 미국은 항상 저희를 의심하셨죠.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면 한국이 통제를 벗어날까봐. 독자 위성을 가지면 미국 말을 안 들을까봐. 그래서 항상 킬체인의 마지막 열쇠인 눈만은 주지 않으려 하셨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리랑 7호가 찍은 북한군 발사대 영상 위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붉은색 십자선 마크가 겹쳐졌습니다. 표적 획득, 상태, 조준 고정, 락온, 데이터 연결,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 현무5.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녹화된 영상이 아닙니다.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라고? 국방장관이 경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리랑 7호는 우주에서 저 12대의 발사대를 각각 개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숫자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시간 0.02ms. 아리랑 7호가 목표물을 식별하는 데 걸린 시간 0.7초.
이 고화질 데이터를 지상의 한국군 미사일 사령부로 직송하는 데 걸린 시간 0.2초. 그리고 우리 현무5 미사일 부대가 타격 코드를 입력하고 발사 좌표를 고정하는 데 걸린 시간. 화면 속 12개의 발사대 위에 12개의 붉은색 점이 깜빡이며 고정되었습니다. 단 7초. 최 소장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군은 미국의 타격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좌표 좀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R이랑 7호가 보고 AI가 판단하고 현무 미사일이 겨눕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방금 숨을 한 번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백악관 상황실을 지배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NRO 국장으로 일하며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완벽한 독립. 미국이라는 중개자가 사라진 탐지에서 결심을 거쳐 타격에 이르는 완벽한 킬체인의 완성. 이제 한국은 우리의 허락 없이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도움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몰래 이런 시스템을? 사토 국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한국의 군사적 부상. 로비를 하고 견제를 하고 부품 수출을 막아가며 방해했지만 한국은 그 모든 압박을 뚫고 보란 듯이 신의 눈을 뜨고 만 것입니다. 이 반박 불가능한 물증 앞에서 일본 정보국의 논리는 유리잔처럼 깨져버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자네는 이걸 막지 못했어. 아니, 예측조차 못했지. 누리호가 장난감이라고? 저게 장난감으로 보이나? 제 세계관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우위라는 성벽. 그 견고했던 성벽이 저 0.15m짜리 사진 한 장과 7초라는 숫자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계를 내려다보는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감시당하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토 국장님. 화면 속 최 소장이 마지막 쐐기를 박듯 사토를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기술에는 국경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도체 소재를 막고 위성 부품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절박함 앞에서는 국경도 한계도 없다는 것을. 사토 국장은 화면을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욕과 분노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인 그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신 종료 버튼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틱! 일본 측 화면이 꺼졌습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뿐이었습니다. 최 소장의 시선이 저 블레이크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자의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무시당했던 자가 마침내 동등한 위치에 섰을 때 보여주는 깊고 단단한 품격이었습니다. 블레이크 국장님. 말씀하시오, 최 소장. 제 목소리는 몹시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정보소비국에서 정보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눈을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USB 메모리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을 잊지 않습니다. 이 USB에는 R이랑 7호가 지난 24시간 동안 촬영한 북한 전역의 초고해상도 열 영상 데이터, 그리고 중국 국경의 미세한 병력 이동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요? 네. 무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비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게 줬던 시혜를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게 베풀겠다는 힘의 역전 선언.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조용한 경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이미 사토 국장이 도망칠 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실무자로서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 데이터는 지금 당장 펜타곤이 수조 원을 줘도 구할 수 없는 보물이었으니까요. 최 소장.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그 데이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오. 정중히. 요청하겠소.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전송 시작하죠. 최 소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메인 서버로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검게 변한 스크린에 제 비참하지만 동시에 경이로움에 젖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상황실의 붉은 경고등은 꺼졌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경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 새끼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아니,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걷히고 드러난 그 실체는 구름을 뚫고 천리 밖을 내다보는 용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을 빠져나와 제 개인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시계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당직 분석관들의 타자 소리와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음으로 분주했을 이 건물이 오늘따라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가죽 의자에 무너지듯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 통유리창 너머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돔, 링컨 기념관의 조명, 그리고 펜타곤 주변을 오가는 차량의 불빛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불빛들이 미국의 힘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가 통제하는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화려한 불빛들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힘은 저 불빛들 사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위 캄캄한 우주 어딘가에 떠 있었습니다.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토 켄지 국장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굴욕을 참지 못해 일그러진 표정으로 화면을 꺼버리던 그 비참한 모습. 만약 한국이 그 자리에서 쾌재를 부르거나 우리를 조롱했다면 저 역시 분노했을 겁니다. 건방진 동맹국이 선을 넘었다며 펜타곤에 보복 조치를 건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민석 소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대신 묵묵히 데이터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친구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어내 버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거인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띠링. 정적을 깨고 책상 위 모니터에서 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색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보안 전송 완료.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민국. 파일 크기 12.4TB. 한국이 약속한 무상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이 파일을 여는 순간 지난 30년간 제가 쌓아올린 NRO의 세계관이 완전히 부정당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더블 클릭. 폴더가 열리고 수천 개의 하위 폴더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사진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분류된 안보 백과사전이었습니다. 폴더 01 북한 전략 자산. 폴더 02 중러 국경 활동. 폴더 03 중동 테러 자금 경로. 저는 첫 번째 폴더 북한 전략 자산을 클릭했습니다. 수백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봤던 12대의 이동식 발사대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평양 지하철의 심도 깊은 곳,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한 열기를 분석해 그려낸 지하 요새의 3D 지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하에 벙커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AI는 환기구에서 나오는 공기의 성분과 온도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지하 몇 층에 사람이 살고 있고 몇 층에 발전기가 돌아가는지까지 완벽하게 시각화해 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표적, 김정은 호위 차량 행렬. 타임스탬프, 2025년 12월 3일 오전 4시 12분. 오늘 새벽 북한 원산의 별장 인근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벤츠 차량 행렬. 0.3m의 해상도는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는 것을 넘어 타이어가 지면에 눌린 깊이를 분석해 어느 차량이 방탄 처리가 된 무거운 차량인지, 즉 진짜 VIP가 탑승한 차량이 무엇인지를 붉은색 박스로 정확히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님이었어.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수조 달러를 들여 정찰 위성을 띄웠습니다. 키올, 라크로스.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 자부했죠. 하지만 우리는 보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의 크기에만 집착해 렌즈를 키우는데 급급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소프트웨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차가운 창고 속에서 그들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을 위성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념의 승리였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더 이상 남의 눈치만 보며 살 수 없다는 도끼.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1950년 9월 인천의 어느 폐허 속에서 찍힌 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미군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한국 아이에게 초콜릿바 하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숯검정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유독 크고 맑게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제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이 아이의 눈을 보렴.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굶주린 아이의 눈빛이 아니다. 무언가 꺾이지 않는 불꽃 같은 게 들어있지 않니? 나는 가끔 이 나라가 무서워진다. 잿더미 위에서도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한다며 천막을 치던 사람들이다. 언젠가 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저는 사진 속 할아버지를 향해 나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놀라게 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그것도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눈빛 하나만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1950년에 그 아이는 초콜릿을 받으며 감사해했지만 2025년에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안보라는 선물을 건네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단 70년 만에 제 눈앞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시스템 경고 이상 징후 감지됨. 갑자기 모니터 한 구석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보았습니다. 해킹인가? 아니면 파일의 바이러스라도? 하지만 그것은 오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낸 데이터 폴더의 가장 마지막 특별 부록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짧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대전항우연의 관제실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시각은 아리랑 7호가 발사되던 순간 12월 2일 새벽. 화면 속 연구원들은 초조하게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발사 성공, 궤도 진입 확인이라는 방송이 나오자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고 모자를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여기까진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구석에 서 있던 백발의 노신사 최민석 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경을 벗더니 책상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냉철해 보였던 그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그에게 다가가 휴지를 건네자 최 소장이 고개를 들고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CCTV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입술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안심하고 자라.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땅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후배들에게, 혹은 하늘에 계신 선배들에게 바치는 혼잣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하늘을 우리 눈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밤부터는 다들 발 뻗고 편히 자라. 그 짧은 입모양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은 패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쏘아 올린 위성은 평안을 위한 것이었음을. 출발점의 마음가짐이 달랐기에 도달한 기술의 깊이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패권을 쫓는 자는 남을 억누르려 하지만 평안을 쫓는 자는 스스로를 갈고 닦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워싱턴의 겨울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높고 너무나 빠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머리 위 고도 528km 상공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칠흑 같은 우주를 유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의 염원과 30년 연구진의 피땀, 그리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 나라의 위대한 영혼이 응축된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3년 전 발사체가 없어 창고에서 죽어가던 그 위성. 우리가 끝났다고 비웃었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누리호라는 화려한 불꽃으로 세상의 이목을 끈 뒤 그 틈을 타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비상했습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친다. 한국은 이 오래된 동양의 병법을 21세기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를 괴롭혔던 오만과 의심, 질투와 패배감은 이제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정한 영웅을 목격했을 때 느껴지는 벅찬 감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토 국장은 도망쳤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저는 밤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 위성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미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보내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굿나잇, 코리아. 제 목소리가 텅 빈 집무실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엔드 땡큐. 워싱턴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을 것임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아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눈으로 그들의 아침을, 그리고 우리의 밤까지도 지켜줄 테니까요. 책상 위 모니터 화면 보호기가 켜지며 지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지구 위를 도는 작은 점 하나. 그 작은 점이 쏘아보내는 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누리호의 불꽃에만 열광했지만 정작 연구원들은 차가운 실험실에서 0.01mm의 오차와 싸우며 대한민국의 눈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정보를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보고 판단하고 싶을 때 판단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이 아닐까요? 이 작은 위성이 쏘아 올린 것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전율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속 미 국장이 경악했던 30cm의 기적,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